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7위를 공략. 빨간 곰공 미스터리. 2014년 12월 12일 정오, 미국 펜실베니아의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숲에서 사람 머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 끔찍한 광경이 목격된 곳은 펜실베니아 북서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숲.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를 본 경찰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구가 있어야 할 곳에 빨간 곰공 2개가 대신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각막 밀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안구를 밀매했다. 안구를 적출해가지고 그걸 밀매한다. 장기 밀매처럼. 자, 이 사건은 펜실베니아에서 일하는 기이한 사건으로 불리면서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부검을 담당한 FBI와 치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요. 50대의 백인 여성이며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여성의 신원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아니, 그러니까 DNA 검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DNA 검사 안 해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DNA 검사가 다소 어려웠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범인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약품으로 머리에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계획한 거네요. 완전 계획범죄죠,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단서. 미국의 저명한 병리학자 사이를 웨흐트의 엑스레이 결과인데요. 7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가 저렇게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이죠? 경추가 없네요. 왜 사라졌어요? 경추는 왜 사라진 거예요? 특히 목 부분의 깔끔한 절단면은 시체를 주로 다루는 직업군의 소행으로 일단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발견된 대체 빨간 공은 왜? 빨간 공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건 3차원 스캐닝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데는 성공. 석고로 이 모형이 제작되어 공개가 저렇게 됐는데요. 자, 하루빨리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꼭 법의 심판을 받길 기원합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3위 공개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런던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들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집 앞에 가도 인기척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문을 따고 그의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화장실 욕조 안에 빨간 스포츠 가방 1개가 덩그러니, 게다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었는데요. 뭐야? 아, 제발 그거 아니길 바랍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 큰 백, 자물쇠, 뭔가 연상이 되는데. 그 가방 안에 든 것은 알몸 상태로 숨진 아들 게러스 윌리엄스. 아니길 바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아니,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요? 게러스 윌리엄스, 그의 정체는 케임브리지대 학생으로 위장한 영국 정보통신본부의 암호 해독 전문가였는데요. 당시에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 파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발견 당시 시신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독극물과 같은 타살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욕조의 가장자리, 가방의 지퍼, 또 집안에 그 어떤 지문과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죠. 심지어는 살해당한 피해자 본인인 윌리엄스의 DNA조차 말입니다. 경찰은 그의 자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가 전문가까지 동원, 실험을 해본 거죠. 하지만 가방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지퍼까지는 겨우 닫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스스로 자물쇠까지 잠그는 건 불가능. 게다가 자물쇠 열쇠는 가방 안, 그의 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의아한 점은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윌리엄스의 실종 사실을 가족에게 일주일 뒤에야 알려준 점. 이건 또 뭐죠? 저는 MI6도 의심이 됩니다. 그 정도 전문가들이라면
DNA 지우는 건 일도 아니죠. 또한 그의 MP3 데이터와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된 점을 두고 게러스 윌리엄스의 여동생은 그가 비밀 정보국 안에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무수한 추측만이 계속될 뿐 그 어떤 증거도 사건을 해결할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 그는 왜 가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일본의 이 남자 역시 뜻밖의 장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1994년 4월 23일 도쿄의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한 청소부는 쓰레기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맙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 봉지 속에 토막난 사람의 발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공원 전체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공원 내에 있는 7개의 쓰레기통에서 무려 27조각으로 토막난 사체를 발견. 하지만 이 27조각은 전체 시신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일부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은 너무 잔인하거든요. 이건 정말 원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일단 누구일까요? 네. 경찰은 피해자의 손발과 남아있는 지문 또 DNA를 통해 간신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는 바로 35세 1급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 이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점. 대체 누가 어떤 원한이 있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의 사체가 너무나도 일정하게 약 20cm 길이로 토막나 있었는데 공원 쓰레기통 투입구의 크기와 꼭 맞게 잘린다는 점. 이게 미리 유기할 곳까지 다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또한 사체의 혈액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빠진 상태. 게다가 가장 미스터리한 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원에서 어떻게 그 어떤 목격자도 없이 시신을 이렇게 여러 곳에 쓰레기통에 유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6개월 후 단서 하나를 찾게 됐는데 사건 당일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남자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곧바로 경찰은 목격담을 토대로 제작한 몽따주를 도쿄 시내 전역에 배포했지만 이 역시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전 기자와 오 기자의 순위 한 개씩 남아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죠. 스웨덴 사상 최고의 미제 사건. 미국판 암수 살인.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전 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0년 전 암살 사건의 비밀 드디어 풀리나. 스웨덴 당국은 2016년 11월 스웨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리는 올로프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 정책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 올로프 팔메. 1986년 2월 28일 심야 영화를 본 팔메 부부는 영화관에서 멀지 않은 페트리엣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총소리와 함께 팔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3월 1일 자정에 사망합니다. 스웨덴 사회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고요. 곧바로 경찰은 총리 암살범을 찾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로프 팔메를 죽였습니다. 무려 130여 명이 자수를 해왔는데요. 단순한 영웅 심리에 그친 허위 자백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스웨덴 비밀 경찰까지 나섰지만 제대로 된 단서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총리가 길 한복판에서 총을 맞았고 아니 이거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빠져나갔지? 난 그게 더 신기해. 그래서 그의 암살을 둘러싸고 당시 구소련과 친화적인 팔메를 좋지 않게 생각한 미국 CIA가 벌인 일이다라는 등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 스웨덴 검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호숫가로 당장 가봐. 온 마음을 다해 수색하면 총리 암살에 사용한 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스웨덴 당국은 결국 그 총을 찾았는데요.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어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 전대미문의 총리 암살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재수사를 시작한 스웨덴 당국. 과연 이번엔 범인과 그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만나보시죠.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암수살인. 2012년 켄터키주 한 노숙자 숙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무엘 리틀. 그런데 당시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그가 1987년에서 89년 사이 여성 3명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3명만 죽인 것 같소. 나 교도소만 바꿔주면 내가 누굴 더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주겠어. 야,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범인을 너무나도 잡고 싶은 경찰 당국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 수는 무려 90건.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 전역 16개 주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겁니다. 뭐야? 하나도 안 걸린 거야, 여기? 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마약 중독자, 매춘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살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시신을 약물 과다 남용, 사고사, 또 자연사로 위장시켜 교묘히 수사망을 피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악마네, 악마. 이 사람한테는 다 게임이었네. 그렇죠. 자, 현재까지 사무엘 리틀이 자백한 총 90건의 살인 사건 중 실제 그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살인 건수는 34건. 나머지 사건에 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6위 공개합니다. 5분의 살인자, 여중생 살인 사건.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 헤이 씨, 시로시타 사초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14살 소녀 미야코 와카나. 아이고. 26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코끝에 스친 비릿한 피비린내.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 미야코가 하의는 벗겨지고 왼쪽 가슴은 피로 흥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대체 미야코에게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망하기 전 미야코는 5시 40분쯤 하교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까지 걸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6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쯤에 미야코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범행 직후에 이웃 주민들이 했던 증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 그러니까 3분 뒤에 미야코의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치면 이때 범인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신랑이 있던 상황인데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다 모든 범행을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미스테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오모리 경찰들은 발자국과 지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죽인 뒤 마치 자신을 잡아보라는 듯 범인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미야코가 죽은 방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 다른 가족이 피운 건 아니죠? 엄마요? 뭐 엄마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침입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볼 때 내부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사 결과 미야코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 이후 아오모리 경찰은 담배꽁초로 DNA 검사는 물론 무려 수사팀 12만 명을 동원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약 6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봤는데 하지만 끝내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엄마의 내연남의 짓이다.
라는 추정도 있었지만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채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5일을 공개합니다. 히로시마 일가족 증발 사건.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네.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